그러면 시작을 다시 해보도록 합시다. 아, 자,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확률 좀, 어, 중심적인 얘기들을 하게 될 건데, 여태까지 좀 이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은,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배울 겁니다. 저번 시간에 잠깐 얘기하고 마무리했었던 내용부터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원래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숫자, 이벤트를 나타내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어떤 아웃컴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아웃컴을 만들어낼 수 있는 숫자의 형태로 우리가 이런 랜덤 베리어블들을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그 다이스가 주사위를 사면 주사위를 던진다고 했을 때 다이스 사면 주사위를 던진다고 했을 때 그 사면 주사위에 나올 수 있는 눈의 수가 이런 1, 2, 3, 4, 네 종류가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떤 숫자가 할당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웃컴으로 나오는 녀석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할당된 다른 값들 숫자들을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아웃컴 자체가 뭐 이런 숫자로 나올 때도 있고요. 숫자가 아니라 어떤 그 사건의 형태로, 그러니까 말로 설명되는 형태로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나온 상황에 대해서 할당되어 있는 랜덤 변수는 우리가 지정해 놓은 값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사면 주사위를 던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네 명 중에 한 명한테 임의로 물어보고 하는 대답에 대해서 우리가 랜덤 변수들을 설정해 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벤트라고 하는 요 W라고 하는 아웃컴 자체는 1, 2, 3, 4로 여러 가지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이 X라고 하는 1, 2, 3, 4로 나올 수도 있고 뭐 사람 1, 사람 2, 사람 3, 사람 4, 사람 1이 하는 응답 1, 응답 2, 응답 3, 응답 4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지만 이 랜덤 변수라고 하는 거는 숫자의 형태로 저기 아웃컴이랑 연결되어져 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아웃컴에 대해서 하나의 숫자를 어사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S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아웃컴에 대한 집합이었죠. 나올 수 있는 모든 아웃컴에 대한 집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헤드하고 테일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집합이 있었고 그거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모든 값들을 어디에다가 어사인하는 거예요. 요거 자주 보는 함수의 표현 방식이죠. x라고 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정의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수학적으로 정의한다는 의미예요. 가끔은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정의한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x라고 하는 걸 정의할 때 S 모든 아웃컴에 대한 집합 H나 T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이 집합들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아웃컴들에 대한 집합이 있으면은 그 집합을 이거 뭐예요? R 더블 라인 R이거든요. 요거 R은 실수 집합이죠. 여기 있는 모든 요소들을 여기 있는 요소들로 매핑 시켜준다는 의미예요. 이 함수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게 매핑 시켜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랜덤 베리어블들은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모든 아웃컴 헤드 테일 같은 거는 여기 있는 사면 주사위처럼 1, 2, 3, 4의 숫자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니죠. 나올 수 있는 아웃컴이 반드시 숫자 형태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나올 수 있는 모든 아웃컴에 대해서 리얼 넘버, 숫자를 할당해 주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달러라고 하는 그 아웃컴이, 그러니까 페이오프라고 하는 형태로 각각의 아웃컴에다가 숫자를 0,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4 이런 식의 정수의 형태로 달아줬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이 그냥 숫자만 할당시켜주면 됩니다. 리얼 넘버 실수를 할당시켜주면은 상관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실수가 할당되어 있을 때 우리가 궁금한 거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이 랜덤 베리어블이 있으면은 그 랜덤 베리어블이 나올 확률로 문제를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확률적으로 얘기할 때 이 아웃컴이 나올 확률을 얘기할 때는 앞면이 나올 확률, 글씨 좀 미안해요. 그러니까 지금 손이 얼어가지고 제 글씨가 원래도 별론데 더 쓰기가 어려워. 앞면에 나올 확률로 얘기하거나 P, 헤드 이런 식으로 썼었잖아요. 근데 이런 거가 우리가 여태까지 썼던 표현 방식인데 그게 아니라 랜덤 베리어블의 형태로 우리가 쓰게 되면은 P가 X는 뭐 헤드를 1로 지정을 해놓고요. 헤드가 1이고 뭐 테일이 0 이런 실수의 형태로 써놓고 실수의 형태로 정의를 해놓고 매핑을 시켜놓고 우리가 x가 1일 확률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요 랜덤 베리어블을 쓴 표현 방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쓰는 거 probability mass function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미리 얘기하는 거지만은 probability mass function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트한 디스트리뷰션을 얘기할 때 우리가 PMF, Probability Mass Function을 쓰고요. Continuous한 거를 쓰면은 디스트리뷰션을 쓸 때는 우리가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하는 PDF를 쓴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보게 될 거고요.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large F에 대한 함수로 쓰게 되는데 그 large F에 대한 함수를 쓰는 거는 X가 그러니까 X가 할당되어 있는 어떤 숫자들이 있다 그랬죠. 그 숫자가 A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값들의 합을 표현하는 거. 말 그대로 cumulative, 누적이에요. 누적 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누적 분포 함수를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 A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A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값이 랜덤 베리어블 값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4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어큐뮬레이티드 된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보다 같거나 작은 모든 거 여기까지 합인 거죠. 요거 더하기 요거 해서 4분의 2가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F가 0.5일 때는 이게 x가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밖에 표시가 안 돼 있긴 하지만 0.5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얘 더하기 얘 해가지고 4분의 3이 나오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cumulative density function 같은 경우에는 뭐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그거 얘기하기 전에 PMF랑 CDF를 조금 잘 알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 확률 문제들을 수학적으로 정의해서 풀기 쉬운데요.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확률의 정의를 조금 알아야 돼요.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확률의 정의를 얘기할 때는 모든 확률 값은 0에서 1 사이여야 돼요. 0에서 1 사이여야 되고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지만 0과 1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했을 때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확률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게 이제 PMF에서 얘기하는 확률에 대한 정의고, 이 F라고 하는 값은 CDF에 대해서는 성질이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CDF의 성질은, CDF는 항상 증가합니다. 항상
증가 혹은 유지를 하기 때문에 원래 값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non decreasing 한다고 얘기합니다. decreasing은 줄어든다는 얘기죠. decreasing 한다는 거는 이전 값보다 fx가 이렇게 있을 때 decreasing 하는 함수는 이렇게 생겨 먹은 것들을 얘기해요. x가 있고 x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은 fx 플러스 알파가 항상 fx보다 작을 때 x가 증가하면은 fx가 줄어드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decreasing 한다고 얘기하는데 non decreasing 한다는 거는 요 x 플러스 알파일 때 함수값이 fx보다 디크리싱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요거의 반대는 같거나 더 크다가 되겠죠. 작다의 반대의 말은 같거나 더 크다가 될 거기 때문에 non decreasing 한다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겨먹은 것도 non decreasing 하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그 미래의 값이 이전의 값보다 같을 순 있어도 작아지진 않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non decreasing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CDF의 특징으로 좀 기억해 두면 좋은 거는 어, 항상 증가하거나 유지가 되는 값이다. non decreasing 하는 값이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거 두 개 그냥 묶어서 기억하면 되는데 A가 FA가 0이 되는 지점은 A가 마이너스 무한대인 지점 혹은 저기 그 A라고 하는 어떤 랜덤 변수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한다면은 그 값 중에 가장 작은 값일 때가 A가 0이 되는 FA가 0이 되는 CDF가 0이 되는 지점이 될 거고요. FA가 1이 되는 지점은 A의 최대값 지점. 그러니까 A가 존재할 수 있는 최대값의 지점이기 때문에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플러스 무한대인 지점이 될 거고요. 만약에 상방 한계, 그러니까 이 A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게 가장 큰 값일 때 FA가 1이 돼야 된다라는 거 너무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거고 PMF에서 CDF로 변환되는 거 이런 것들 보여주는 거 뭐 어렵지 않죠? 우리가 이게 디스크리트한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PMF를 사용한다는 건 디스크리트한 분포예요.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한 분포라는 거는 모든 X에 대해서 확률값이 있는 게 아니라 몇몇 X에 대해서만 확률값이 존재하는 거를 우리가 디스크리트하다고 얘기를 하죠. 디스크리트한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산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은 연속적인 확률 분포는 얘가 얼마의 확률, 얘가 얼마의 확률 이런 식으로 모든 숫자에 대해서 확률 값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는 게 컨티뉴어스한 건데 이와 같이 1일 때, 3일 때, 5일 때, 7일 때, 뭐 중간에 2도 빠져먹고 1.5도 빠져먹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있는 값들 다 빼먹고 특정한 몇 개 값들에 대한 확률 분포만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이산적인 확률 분포, 디스크리트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디스크리트하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CDF를 그려도 CDF도 계단 함수처럼 이렇게 좀 비연속적으로 불연속적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어요. 1이 되기 이전까지는 1의 이전 그러니까 x가 1보다 작은 확률은 없어요. 아예. 그죠? 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1이란 말이에요. 1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x가 1보다 작을 때는 계속 CDF가 0이 되고요. x가 1이 되는 지점부터 3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 큐뮬레이티브 되기 때문에 누적 합이 되기 때문에 0.5 값이 되고요. 0에서 지금 0.5에 해당하는 게 더해졌기 0.5에 해당하는 게 더해졌기 때문에 여기 0.5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지금 0.25, 3이 됐을 때는 0.25만큼의 확률이 또 발생하기 때문에 3보다 크고 5보다 작을 때, 3보다 같거나 크고 5보다 작을 때는 0 더하기 0.5 더하기 0.25 해가지고 0.75 이런 식으로 큐뮬레이티브가 돼서 맨 마지막에 1까지 가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CDF를 왜 알고 있으면 좋으냐? 우리가 어떤 X 값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 확률 분포 같은 거를 정의를 할 때 어느 지점까지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일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코인을 10번 던져가지고 5번 만에 성공할 확률 이런 것들 계산하려고 하면은 CDF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계산할 때 우리가 몇보다 작거나 작은 상태에서의 확률 값을 계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CDF를 직접 구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혹은 CDF만으로만 표현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뭘 의미하는 확률값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의미를 하고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3보다 같거나 작은 x 값이 나올 확률이라고 한다면 이거 말 그대로 CDF 함수 그대로 정의하게 되면은 F3이 되는 거죠. F3으로 계산하게 되면은 우리가 0.75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CDF로 나와 있을 때 우리가 PMF로 전환하는 것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얘가 디스크리트한 분포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은 그죠? 분포라면은 계단의 형태로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것도 당연히 알고 있고요. 여기 있는 변수들이 지금 그 CDF를 계산했을 때 1이 되는 지점이 7이니까 7 이전까지 계단식으로 올라간 다음에 7부터는 계속 1로 쭉 존재하는 CDF 함수 F가 나올 거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X가 3일 때 확률 값이 올랐죠. X가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분포로 생각해 보면은 1, 3, 5, 7에서 CDF는 1에서 0.5가 되고 0.5 그리고 3에서 0.75가 되고 그리고 5에서 0.9가 되고 7에서 1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F1과 F3 간의 차이를 구해주게 되면은 PX는 3을 구할 수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뛰어오르는 만큼이 P3일 테니까, 그죠? F3은 P1 더하기 P3일 거니까, 여기서 P1을 빼주면은, 그러니까 F1이 결국 P1이죠. P1을 빼주면은 P3을 구하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PX3 요거 계산하려고 한다면은 F3으로부터 F3이 P1과 P3을 더한 거기 때문에 P1을 빼주면 된다. P1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지금 첫 번째 값이기 때문에 F1이 PX는 1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0.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F3가 0.75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P3은 0.25라는 거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CDF만 알고 있으면은 PMF랑 왔다 갔다 하는 거 쉽게 할 수 있고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expected value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 expected value는 여기저기서 쓰는 게 굉장히 많아요. 확률 쪽에서 정의해서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그냥 딥러닝이나 이런 쪽에서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학적인 정의를 좀 잘 알아두면 좋습니다. 우리가 expected value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죠. 기대값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각각의 그 밸류가 뭐 1이 있고 10이 있고 80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고 각각의 나올 확률들을 PMF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아, 각각 실험을 할 때마다 이게 달러라고 합시다. 80달러가 생길 확률이 5분의 1이고 1달러가 생길 확률이 5분의 1이고 10달러가 생길 확률이 5분의 3이라고 했을 때 이게 확률적으로 평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값을 우리가 계산할 때 어떤 식으로 계산해요? 각각 5번 익스페리먼트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걸 평균 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거는 지금 5번만 하는 거고 굉장히 많은 그 횟수를 반복해가지고 샘플링을 했다고 쳐봅시다. 지금 우리 이거 매번 할 때마다 독립적으로 5분의 1의 확률로 80달러를 받고 5분의 1의 확률로 10달러를 받고 5분의 3의 확률로 10달러를 받는 그 실험을 되게 많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5번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받을 수도 있죠. 운 좋게 5분의 1로 80을 2번 받고 5분의 3으로 10을 3번 받아가지고 평균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숫자가 점점 커진다면 이 실험하는 횟수가 이거를 하는 횟수가 굉장히 더 많아지고 점점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어떤 값에 점차적으로 수렴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대값이 됩니다. 기대값과 평균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평균 같은 경우에는 표본으로부터 구하는 거예요. 표본이 샘플이죠, 샘플. 우리가 이렇게 5번 실험한 다음에 평균 내는 거, 이거는 말 그대로 평균이에요. 여기서 500번 실험해가지고 평균 내는 거, 이것도 여전히 평균입니다. expected value, 기대값 같은 경우에는 수학적으로 구하는 값이에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샘플이 무한하면은 기대값과 평균값이 같아지겠지만 실제로 평균값은 항상 기대값과 같아지지는 않습니다.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샘플의 개수가 적으면은 예를 들면 5번일 때 38이었다가 500번일 때 22.2였다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발생하죠. 다만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값에 수렴하게 되고 그거를 우리가 expected value, 기대값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xpected value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냐? PMF,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랜덤 베리어블들이 x1부터 xn까지 n개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PMF가 정의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고 한다면은 expected value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냐? 우리가 이거 여기는 그냥 그 붉은 글씨로 2로 썼는데 보통 이 더블라인 2로 쓰죠. 더블라인 2로 쓰고 대괄호 하고 x 이렇게 하면은 이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expected value 기대값을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은 논문이나 이런 데서 expected value하고 x가 px로부터 나온다고 가정하고 x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x에 대한 확률 분포가 PMF로 아예 주어졌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는 이거를 아래첨자를 굳이 쓸 필요가 없고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복잡한, 그러니까 그 인공지능 논문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 확률 분포 자체가 좀 복잡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것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돼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PX가 아니라 뭐 QX로부터 나온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요. 어,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는 간단한 X에 대한 expected value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PMF를 쓴다고 가정하니까 여기 아래 첨자를 굳이 쓰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고 했을 때 요거를 어떻게 정의하냐? 우리가 가능한 모든 X 값들, 모든 랜덤 베리어블 값과 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확률 값들을 곱해서 더해주는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수학적인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x 곱하기 x에 대한 확률값 하고 썸메이션 하면은 이게 기대값이 되는 겁니다. 네, 요거 너무 자주 볼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이거를 일종의 웨이티드 에버리지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웨이티드 에버리지라고 하는 게 왜 그러냐? 우리가 그냥 에버리지를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n분의 1 곱하기 서메이션 i는 1부터 n까지 스몰 n이네요. 스몰 n 해서 xi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의 평균을 구하는 건데 그게 그냥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의 평균이 아니라 나올 만한 확률 값으로 웨이팅을 해서 가중을 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웨이티드 에버리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냥 에버리지의 형태가 아니라 뭔가 곱해가지고 에버리지를 취하는 거기 때문에 웨이티드 에버리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네. 이 expected value는 우리가 센트럴 텐dency 그냥 가장 그 중심적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향성을 평가하는 데 많이 쓰이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계 분석이나 논문에서 이런 식으로 평균값 구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아까도 그 좀 헷갈릴 법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기대값은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거고 평균은 샘플에서 계산하는 건데 우리가 논문이나 이런 거에서 보는 거는 대부분 평균인 경우가 많아요. 기대값을 측정을 직접 한다고 하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논문에서 expected value라고 하는 기호를 쓰는데 expected라고 하는 기호를 쓰는데 이 기호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계산할 때는 평균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어떤 거를 가정하고 있냐? 옵저베이션이 무한히 가능하다는 가정 안에 있습니다. 옵저베이션이 무한히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expected value를 계산할 때, expected 값을 계산할 때 그러니까 모든 샘플을 무한히 샘플링 해가지고 계산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샘플들을 통해서 충분히 그 실제 expected value랑 가까운 걸 얻는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누가 일부러 그 가정을 했다라는 거를 좀 말로 설명해주지 않아도 당연하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왜 샘플링을 사용하냐? 당연하게 또 우리가 트루 확률 분포를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알파고랑 알파고 2랑 막 이렇게 싸우는데 알파고 1이 이길 확률 이런 것들은 알려져 있는 확률 분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바둑을 두는데 바둑돌을 지금 상황에서 어딘가에, 그러니까 뭐 타점에다 놓을 확률 이런 것들은 알려져 있는 확률 분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어느 정도 확률 분포가 만들어져 있긴 하겠지만 알려져 있는 확률 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해서 갖다가 쓸 수는 없고요. 기대값을 직접적으로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구해서 갖다 쓰는 일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평균을 사용하게 된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expectation은 linearity, 선형성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형성을 만족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냥 expectation이라고 하는 거를 굳이 이런 식으로 풀어 쓰지 않고 이 expectation이라고 하는 수식의 형태, 함수의 형태로 써놓고 선형성을 이용해서 수식을 전개하고 막 일로 옮기고 절로 옮기고 하는 거를 해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선형성을 증명할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homogeneity랑 additivity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요. 어, 어떤 함수가 호모지니티가 성립한다는 거는 AX가 AFX랑 같을 때, 이 스칼라 값이 있을 때 스칼라 값이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이러면 우리가 호모지니티가 성립한다고 얘기하고요. 애디티비티는 이런 식으로 함수 x에 대한 함수랑 y에 대한 함수가 각각 더해졌을 때가 f에다가 x 플러스 y를 집어넣었을 때랑 같다. 요거가 애디티비티가 됩니다. 요 두 개를 만족하는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바로 여기 두 번째 있는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얘랑 얘를 각각 다른 항으로 놓고 애디티비티가 성립한다고 한다면은 이 ax 플러스 이 b가 요거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애디티비티가 성립하는 거고 그 다음에 호모지니티가 성립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A, B, X 플러스 2, B 요게 같아져야 되는 거죠. 요게 튀어나온 거가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요렇게 한 번에 리니어리티를 검증하는 방법도 있고요. 요거하고 요 호모지니티하고 이런 식으로 두 개 각각 검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리니어리티를 만족하려고 한다면 요거를 만족해야 되니까 요거 하나로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거는 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선형성에 대한 성질이고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함수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x라고 하는 랜덤 변수에 대한 기대값만 계산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물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죠. 대부분이긴 한데 항상 그렇진 않습니다. 함수 x라고 하는 랜덤 변수가 어떤 함수에 들어가서 그 함수에 대한 어, expected value를 계산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수식을 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x 값이 hx로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hx로 바뀌었을 뿐인 거고 hx로 바뀌어서 뒤에다 확률값 곱해주고 썸메이션 하게 되면은 그 함수 값에 대한 expected value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유용한 특징이죠. 유용한 특징이고 요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가 X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PMF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테이블의 형태로 확률 분포가 제시가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이 X가 나올 기대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4분의 1 곱하기 3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4 더하기 8분의 1 곱하기 5 더하기 8분의 1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뭐 8분의 333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아예 테이블의 형태로 이 확률 분포가 주어진 거고 우리가 베르노이 같은 어떤 그 뭐 베르노이를 말하진 않았지만 베르노이 같은 확률 분포, 디스크리트 확률 분포 같은 녀석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의할 때는 얘네들이 입력값에 따라서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베르노이라는 게 동전 뒤집는 그 확률이랑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헤드가 1이고 테일이 0일 때 헤드가 나올 확률이 P다. 그러면은 우리가 베르노이 분포 0.5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베르노이는 성공의 확률이 P인 확률 분포를 의미합니다. 베르노이 분포. 성공 확률이 성공 다시 씁니다. 성공 1 확률이
P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성공 확률이 P인 경우를 나타내는 분포인데 이거를 보시면은 우리가 expectation X를 했을 때 이게 우리가 한번 딱 던졌어요. 동전을 던졌을 때 그 앞면이 나올 성공이라고 하는 게 앞면이라고 했으면은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죠. 그러면 우리가 베르누이 0.5로 하고요. 이 베르누이 0.5로 나오는 x가 있다고 했을 때 그 x의 expectation 값은 얼마겠어요? 당연히 0.5겠죠. 1이 나올 확률이 0.5고 0이 나올 확률이 0.5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베르누이 확률 분포 같이 이렇게 p 값이 그냥 p 값, 그러니까 이 동전 던지는 것 같은 경우에는 0.5라고 하는 p 값을 알려주는 거지만 p 값이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PMF만 이 p 값을 아규먼트로 받는 입력 값으로 받는 이런 베르누이 형태의 알고리즘들, 그러니까 저기 확률 분포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각각의 랜덤 변수에 대한 확률 값들을 다 알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각각의 랜덤 변수에 대한 확률 값을 다 알고 있지 않아요. 랜덤 변수가 어떤 게 나올지 알고 있고 그게 확률값 P에 대해서 계산이 된다라는 식의 수식화가 되어 있는 파라미터화가 되어 있는 이런 거에서도 익스펙티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런 식으로 P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테이블의 형태로 각각의 확률 값들이 나오지 않고 어떤 P라고 하는 값에 따라서 확률 변수들이 나오는 확률들이 P 값이 결정되면 결정되는 형태로 파라미터화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이런 분포에서도 우리가 익스펙테이션 값들을 각각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해서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선형성이 만족한다는 걸 어디다 갖다 쓰냐? 우리가 각각 랜덤 베리어블들을 얻었을 때, 그러니까 x1 랜덤 베리어블이 있고 x2, x12까지 랜덤 베리어블들이 각각 있다고 했을 때, 그 랜덤 베리어블들을 전부 다 더했을 때 나오는 값, 그러니까 전부 다 더했을 때 익스펙테이션 값들 같은 거를 얻을 때 이 리니어리티를 쉽게 쓸 수가 있겠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되게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동전 던져서 뭐 앞면이 나올 확률 더하기 아니다. 주사위로 할까요? 주사위를 5번 던져가지고 눈의 합이 뭐 30이 될 확률 뭐 이런 거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계산할 때 우리가 이런 거 각각이 독립 시행이지만 그 확률들을 저기 expected 값을, 그러니까 어, 나오는 눈의 값을 expectation으로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정확히는 5번 던졌을 때 30이 나올 확률이 아니라 5번 던졌을 때 나오는 눈의 합 평균, 눈의 합이 기대값이 얼마가 되냐 이렇게 계산할 때 쓸 수가 있겠죠. 각각의 이벤트들이 독립적이니까 각각의 기대값들을 구하고 그 기대값들을 전부 다 더하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게 그 주사위를 12번 던진다. 12번 던진다고 했을 때 12번 이렇게 있고 예를 들어서 6이 나올 확률이 0.25다. 뭔가 굉장히 잘못된 주사이긴 하지만 6이 나올 확률이 0.25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0.25라고 하는 확률들을 다 저기 기대값들을 각각 계산해가지고 더해줄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x에 대한 expectation을 구하면은 이게 expectation x1부터 x12까지 이렇게 있는데 알다시피 선형성이 만족되어 있는 이런 관계가 만족하니까 여기 있는 것들을 다 일일이 쪼개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다. 0.25를 각각 12에 곱해서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선형성을 이용해서 익스펙테이션 연산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 저기 중요한 것 중에 맨 마지막에 배웠던 게 요거였죠. 함수의 형태로 넣어서 쓸 수도 있다. 함수의 형태로 넣어서 쓰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x랑 그 x 제곱 플러스 x 이런 식으로 x라고 하는 거랑 확률 분포가 알려져 있는 요런 테이블이 있으면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테이블이 있으면은 x 제곱 플러스 x 요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hx가 되는 거죠. hx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각각 그냥 구해놔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구해놓고 이거에 대한 기대값을 계산하는 것도 그대로 하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확률값들 5분의 1 곱해서 5분의 1이랑 요거 곱해서 이거랑 요거 곱해서 이거랑 요거 곱해서 이거랑 요거 곱해서 이거랑 요거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죠. hx랑 px 해서 썸메이션 하는 게 우리가 함수의
기대값이니까 함수 hx가 요거일 때는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x제곱 플러스 x를 집어넣어서 연산하게 되면 된다. 이런 것들 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네, 요거 이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런 것도 어렵지 않겠죠? 이 x를 구하는 거는 4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3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면은 이 x가 될 거고요. x분의 1에 대한 거를 구하려면은 hx가 x분의 1이라고 쓰고 x분의 1이라고 쓰고 그럼 우리 x분의 1은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이니까 요거랑 요거 곱해서 더하고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요거랑 요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요거 3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해서 더하면은 요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거를 이용해서 어디다 쓰냐 뭐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갬블링을 할 때 도박을 할 때 10%로 95달러를 사고 90%로 5달러를 잃는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걸 할 거냐 그러면 기대값들을 계산해보고 기대값이 높은 거를 선택하면 되겠죠. 어, 사람들은 근데 기대값이 높은 걸 선택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뭐 그래서 좀 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 사람들한테 뭐 100% 확률로 5천만 원 받을래? 아니면은 10% 확률로 어 100억을 잃는 대신에 1000억을 받을 수 있는 갬블을 할래?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 걸 고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잃는다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실제로 익스펙티드 밸류를 계산해 보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잃는 거에 대한 부담이 심한 경우에는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연구하는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 익스펙테이션에서 중요한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몇 가지 핵심적인 디스크리트 분포들을 좀 볼 건데 대표적인 게 베르누이 분포고 그다음 바이노미얼, 이항 분포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지오메트릭 분포, 기하 분포라고 하는 거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가 디스크리트 분포에서는 좀 그 가장 흔하게 다뤄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로 넘어갈 거예요. 먼저 베르누이부터 보면은 베르누이 같은 경우에는 바이너리 초이스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장 많이 그 메타포로 드는 게 예제를 드는 게 그 동전 던지는 거예요. 동전 던졌을 때 성공을 하면은 헤드가 나오면은 1로 하고 페일이 나오면은 0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전 던지기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베르누이 분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피해 확률로 성공한다라고 하면은 이 P라고 하는 확률값을 입력값으로 받는 분포들을 전부 다 베르누이 분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동전 던지기 같은 경우에는 0.5의 확률로 1이 나오고 0.5의 확률로 뭐 0이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지만은 동전 던지기 말고 이진 아웃풋이 나오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 확률이라는 게 반드시 반반으로 주어지지 않고 P가 뭐 0.1일 때도 있을 거고 0.9일 때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표현하려면은 어떤 패밀리로 묶어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베르누이 분포라고 하는 형태로 묶여져 있는 분포들을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가우시안 분포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포들은 보통 이제 패밀리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입력값에 따라서 서로 동일하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분포들을 묶어서 부르는 이름들이 각각 있어요. 예, 이진 아웃풋을 갖고 있는 성공 확률이 P로 정의되어 있는 확률 분포들은 전부 다 우리가 베르누이 분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expected value를 계산하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어렵지 않죠, 그죠? 우리가 성공할 확률이 P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게 바이너리 디스트리뷰션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은 1-P가 될 거예요. 두 개가 더해서 1이 나와야 되니까, 그죠? 그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은 1 곱하기 P 더하기 0 곱하기 1-P이기 때문에 expected value는 P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고요. 바이노미얼 같은 경우는 조금 그 복잡해요. 바이노미얼이랑 기하 분포는 조금 다 다른데 요 같은 경우에는 베르누이 분포에다가 좀 더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바이노미얼은 입력값으로 P만 받는 게 아니라 N도 받습니다. N도 받아서
이 아웃풋에 나오는 x가 뭐냐면은 카운트 값이에요. n번 베르누이 시도를 했을 때, n번 동전을 던졌을 때 성공하는 횟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x는 반드시 정수여야 되고요. 0보다 같거나 큰 정수여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바이노미얼 분포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어느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약물 같은 게 대표적이네요. 베르누이 분포에서도 약물 같은 거 처방했을 때 약물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 없다라는 거를 베르누이 분포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 90% 정도는 효과가 있었고 10% 정도만 효과가 없었다. 이런 식으로 분포를 정하려고 하면은 베르누이 분포를 사용하면 되겠죠. 바이노미얼 분포는 예를 들어서 n이 100명에 대해서 우리가 베르누이 분포, 베르누이 시행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약물을 투여를 한 거죠. 약물을 투여를 했을 때 몇 번 정도 성공하냐라는 거를 계산하는 게 바이노미얼 분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뭘 하냐? 우리가 P 값이 어느 정도가 적절하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약물에서는 99% 정도는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P를 99로 적어 놓고요. P를 99로 했을 때 나오는 바이노미얼 분포의 아웃풋 값, 성공했을 때 나오는 평균 값이랑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로 수행을 했을 때, 그러니까 실험을 수행했을 때, 임상시험을 수행했을 때 효과적이었던 사람의 명수를 비교해 보는 거죠.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더 효과적이었다라고 하는 거를 통계적으로 검증하는 데 갖다가 쓸 수 있는 겁니다. 뭐 구체적인 통계 검증 같은 거는 뭐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그러면은 요거는 PMF가 어떻게 생겼냐? 여기 보면은 컨비네이션이 하나 더 추가되고요. 우리가 원래 지금 뭐예요? 그 N번 시행했는데 결과로 K가 나왔다. PK라고 하는 건 결과로 K가 나왔다는 거죠. 요거는 조합이고 이제 K가 나왔다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N번 시행해서 K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K번 성공했다는 건데 N번 시행해서 K번 성공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이 PK의 의미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성공하는 확률은 얼마예요? 그러니까 P잖아요. P가 K번 있었으니까 P의 K승이 되는 거고요. 어, K번 성공했다는 거는 N-K번 실패했다는 거니까 1-P에 대해서 N-K승 해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런 이벤트들이 몇 가지 종류가 가능하냐? 조합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조합의 개수만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횟수가 곱해지기 때문에 조합 횟수만큼 곱해줘야지 이 PK가 나올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PMF가 정의가 됐을 때 expectation 값을 어떻게 쓰냐? 자, 우리가 이 expectation 값을 쓸 때 알아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 expectation 값이 그러니까 이 x 값이 어, 베르노이 분포를 해서 몇 번 성공했는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x1부터 xn까지 각각 xi가 베르노이 분포로부터 나왔다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n번까지 각각이 베르누이 분포로부터 나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바이노미얼 분포 PMF를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라 베르누이 분포를 이용해서 정의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x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x라고 하는 거는 x에 대한 기대값은 각각이 베르누이 분포인 x1부터 x2 xn까지를 한 거랑 같습니다. xi가 베르 요거인 상황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를 요 위에 있는 내용에서도 알 수 있죠. n 인디펜던트 베르니를 했을 때 석세스이기 때문에 각각이 성공하면은 익스펙테이션 값이 뭐 1이 나오겠죠.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거를 전부 다 더했을 때 x 값이 나오는 거를 알고 있으니까 익스펙테이션을 이렇게 묶어도 괜찮겠죠. x 값이 성공이면 1이고 실패면 0이니까 전부 다 더하면은 그러니까 xi 값이 1이면은 성공인 거니까 x1부터 xn까지를 다 더했을 때 나오는 x 값이 우리가 베르누이 분포랑 같아지는 거고 다시 말하면은 익스펙테이션을 씌워도 동일하게 나올 거라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베르노이, 그러니까 바이노미얼의 익스펙테이션 값을 구하려고 이거를 봤더니 그 x 값이 x1부터 xn까지 더한 거랑 같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익스펙테이션 값에다가 집어 넣어서 이거를 선형성을 이용해서 x1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쪼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각이 베르노이 분포니까 각각의 베르노이 분포의 익스펙테이션 값이었던 P를 그대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P고 요것도 P고 해서 이 XN까지가 다 P인 거죠. 열 몇 개일지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은 N번째까지 있으니까 N개의 P가 있다. 그래서 NP가 되는 겁니다. 이 바이노미얼 익스펙테이션은 물론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쉽게 하려고 X라고 하는 랜덤 변수가 X1부터 XN까지 더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어, 논리적인 추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익스펙테이션을 계산하는 거죠. 정확히 논리적인 추론이 아니라 다른 표현 형태인 거죠. 우리가 이거 계속 확률에서 얘기하지만은 이런 말로 쓰는 것도 그 숫자로 쓰는 거, 기호로 쓰는 거랑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거랑 같다는 거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number of success가 independent 베르노이에서 나오는 number of success가 즉 이 x가 x1부터 xn까지 더한 거랑 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으면은 이거에 대한 expectation 값이 여기에다가 expectation 씌우는 거랑 같다는 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요. 이렇게 씌울 수가 있으면은 여기서 각각 쪼개가지고 expectation 계산하는 거 더한 거랑 같다는 거 리니어리티에서 나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 PMF를 써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모든 값들에 대한 어, 그 웨이티드 에버리지 방식으로 이 PK 곱하기 K의 썸메이션 요거 구하는 거는 조금 까다롭단 말이에요. 여기 뭐 조합도 있고 케이스는 n-k승 막 있고 잔뜩 있잖아요. 복잡하잖아요. 이거를 전부 다 원래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얘네들의 정의를 이용해서 베르노이 정의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쉽게 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했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오메트릭 기하 분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생겼냐? 얘는 또 반대예요. 베르노이 시행을 했을 때 반대라고 하기 좀 애매하고 베르노이 시행했을 때 좀 다른 방식인데 베르노이 시행을 우리가 수행했을 때 그 성공을 어느 시점에 할 거예요. 실패를 계속하다가 성공을 어느 시점에 했을 텐데 그 성공하기 직전까지 몇 번의 실패를 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지오메트릭 분포에서 1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실패하고 바로 성공한 거예요. 지오메트릭 분포에서 0이 나왔다. 그러면은 첫 번째 시도에서 바로 성공한 거예요. 말만 들어봐도 이 지오메트릭 분포 써먹을 때가 좀 있을 것 같죠? 우리가 뭐 복권 당첨 확률 같은 거나 이런 거 계산할 때 이런 기하 분포를 사용하게 됩니다. 몇 번 실패해야지 성공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몇 번마다 한 번씩 반드시 당첨된다 이런 것들 얘기할 때 갖다 쓰는 천장 같은 시스템 적용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는 분포 구조예요. 실제 생활에서 좀 많이 쓰는 확률 분포가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어떤 식으로 계산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K가 있다고 하면은 K번 실패했다는 의미거든요. K번 실패했다는 거는 K번 실패하는 거를 누적해서 곱해줘야 됩니다. 그죠? 1-P를 K번 곱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난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K 1-K 그러니까 K번 첫 번째도 실패하고 두 번째도 실패하고 K번까지 실패한 다음에 K 플러스 1번에 어, 나올 수 있는 아웃컴은 뭐가 있어요? 성공과 실패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K 플러스 1번째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이게 지금 성공하기 전까지 K번 실패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성공 확률 P 하나가 더 곱해져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 지오메트릭 분포는 처음 성공하기 전까지 몇 번 실패했는지를 나타내는 분포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X가 K라는 뜻은 다시 말해서 K번 실패하고 K 플러스 1번째는 반드시 성공했다는 거를 의미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1-P의 K승만 하면 안 되고요.
1-P의 K승까지 한 거는 K번 실패했다는 것만 의미하는 거고 K 플러스 1번째는 반드시 성공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K 플러스 1번째 성공하기 전까지 K번에 실패를 했던 게 되잖아요. 만약에 K 플러스 1번째가 실패면은 여기가 K 플러스 1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X가 K가 아니라 K 플러스 1이 될 수도 있고, K 플러스 2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P를 곱해줘서 성공 확률을 곱해줘야지만, 제대로 된 확률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K번 실패하고 K 플러스 1번째는 반드시 성공할 확률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만 들어도 복잡한 요거에 대한 expectation은 대체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가 무한 등비급수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쓰긴 했지만 정확히는 이 expectation을 계산하게 되면은 여기 x가 k일 때 px는 k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k가 앞에 곱해져 있고 여기에 x는 k일 때가 요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거 가지고 무한 등비급수 이용해 가지고 저기 값을 계산해주고 연산하게 되면은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위에서 봤던 바이노미얼처럼 좀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없진 않은데 그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더 복잡해가지고 그냥 무한 등비급수 푸는 게 더 쉬워요. 그래서 걔가 이렇게 하는 경우에 얘 같은 경우에는 확률분포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비슷한 게 익스펙테이션 구하는 게 나올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용해서 우리가 다양한 확률 분포에 대한 평균값들 구할 수 있고, 익스펙테이션 값들 구할 수 있고, PMF들 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나오는 문제들은 뭐냐? 갬블러스 팔러시라고 해가지고 그 갬블러스 팔러시가 뭐냐면은 도박사의 어떤 잘못된 믿음? 번역을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 정확히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5번 실패했으면은 6번째는 될 거야. 여태까지 한 게 있지. 매몰 비용 뭐 이런 거 생각하는 거를 갬블러스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매번이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독립시행이 아니라고 믿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사람들. 예를 들면 NBA에서는 뭐 자유투를 쏘는 거 나올 때, 방송 나올 때 밑에 최근에 성공 확률 이런 것들 나와 있어요. 뭐 야구도 마찬가지죠. 야구도 최근에 좀 타율, 8월 타율 막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거가 사실 우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시행이 독립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은 그렇게 차가운 마인드로 작동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의미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말은 되지 않는 거죠. 매번이 독립시행이라고 한다는. 특히 이런 룰렛 돌리는 이런 도박 같은 경우에는 차가운 기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갬블러스 펄시가 실제로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고요. 계산을 해볼 수도 있어요. 이거 룰렛 돌리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근데 저기 판때기에 이렇게 있어요. 룰렛에 이제 홈 파여 있고 공 던져가지고 이렇게 빙글 돌리면은 공이 멈추는 위치를 맞추는 거예요. 공이 멈추는 위치를 맞추는데 좀 크겠다고 싶으면은 숫자에다가 딱 베팅을 해도 되고 숫자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검은색인지 빨간색인지만 베팅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 이제 검은색이나 빨간색이 나올 확률 혹은 어떤 숫자가 나올 확률은 고정되어 있어요. 고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약간 검은색이 5번 나왔으면은 6번째는 빨간색 나올 때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빨간색에 베팅하고 이런 것들을 갬블러 스파이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룰렛 트위스피는 인디펜던트하다. 몬테칼로는 카지노 이름입니다. 카지노에서 얘기하는 매번 시행마다 독립적으로 시행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 도박장에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폴리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확률이 변경되면 안 되죠. 확률이 인디펜던트 해야 돼요. 얘네들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사람들이 잘못돼가지고 자꾸 틀려먹는 이런 것들인데 이거를 실제로 우리가 뭐예요? 이 지오메트릭 분포가 그거랑 굉장히 관련돼 있어요. 갬블러스 파라시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 유용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K번째까지 얼마나 그러니까 몇 번째까지 실패하고 몇 번째 성공하는지 이런 것들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갬블러스 파라시를 우리가 실제로 있는지 아닌지 검증하기 위해서 저거를 갖다가 쓸 수 있는데 지오메트릭 디스트리뷰션을 갖다 쓸 수 있는데 그거를 검증하는 게 요거를 증명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n번째까지 계속 실패를 했고 그러니까 이 지오메트릭 분포가 있을 때 x는 k라는 거는 뭐예요? k번째까지 실패하고 k 플러스 1번째에 땄다.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n 플러스 k번째까지 실패하고 n 플러스 k 플러스 1에서 성공했고 x는 n보다 같거나 컸다. 그러니까 이 n번째까지 하고 나서 다시 이걸 말로 풀었으면은 n번째까지 하고 나서 이게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n번째까지 하고 나서 실패하고 나서 n 플러스 k까지 진행했을 때 n 플러스 k 플러스 1번째에 드디어 성공이라는 뜻이에요. 말로 풀었으면은. 요거는 k번째까지 하고 k 플러스 1번째에 성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거를 보면은 자 n번까지 성공하고 나서 여기서부터 n번째까지 실패하고 나서 n번째부터 k번 진행한 거예요. 그죠? n번째까지 딱 와 있고 n번부터 n번까지 딱 했다고 했을 때 n번까지 실패했다고 했을 때 그 시점으로부터 k번을 진행해서 k번까지 실패하고 k 플러스 1번째에 성공한 거를 의미하는 거고 이거는 센 거로 n번 과거에 한 거 그냥 없고 n번 과거 한 거 없고 그냥 딱 지금부터 시작해서 k번까지 딱 하고 k 플러스 1번째 성공한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둘 다 n번이라고 하는 과거 했던 거를 무시한다고 하면은 둘 다 k번 실패하고 k 플러스 1번째에 성공한 거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 n번을 얼마나 했고 막 이런 거 n번 실패했고 이런 것들 상관없이 앞으로 k번 그 실패하고 K 플러스 1번째에 성공할 확률은 동일하다는 거를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요거를 실제로 증명하면은 두 개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메모리레스 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증명하게 되면은 우리가 저기 그 앞에서 얘기했던 갬블러스 파러시가 잘못됐다라는 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갬블러스 파러시 얘네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모든 게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5번 실패해서 6번째 베팅했다 그래서 성공할 확률은 없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요거 증명하는 거는 우리가 인디펜던 저기 뭐야 이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쓰는지 1주차 강의 자료 정확히는 한 주만 하진 않았지만 1주차 강의 자료를 참고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부 확률이 이런 식으로 써지죠. 그 교집합이 있고 아래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로 써지는데 이거를 우리가 갖고 있는 요거에 대해서 쓰게 되면은 얘가 아, 나 갑자기 화났네. 어, 요거잖아요. 분자가 요거가 되잖아요. x가 n 플러스 k고 x가 n보다 같거나 크다. 요거 두 개의 교집합을 얘기하는 건데 x가 n 플러스 k라는 거는 x가 n보다 같거나 크다랑 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포함 관계거든요. 얘가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요거랑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이렇게 되고 이 위에는 이렇게 되니까 x가 n보다 같거나 크다랑 요거랑 이 PMF를 통해가지고 수식을 전개하고 나면은 무한등비급수 수식이 또 나와요. 그러면은 무한등비급수 저거 공식 써가지고 증명하면은 두 개가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왼쪽도 이런 P로만 되어 있죠. 막 조건부 확률 막 이런 거 없고 P하고 어떤 베리어블 이렇게 되어 있고 오른쪽도 P하고 어떤 베리어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랑 각각 구해가지고 구해보면은 동일한 값이 나와요. 어렵지 않게 그냥 수직 전개만 하면은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갬블러스 파우시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많이 씁니다. 네, 그거를 보는 거는 여러분들 각자 해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컨티뉴어스 베리어블로 진행하도록 합시다.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그래서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서는 사실
그 디스크리트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다룰 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는 데이터이긴 해요.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하게 한 거를 컨티뉴어스로 변환하거나 컨티뉴어스한 거를 디스크리트하게 변환하는 건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들이 많죠. 그런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우리가 프로비스 덴시티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그 컨티뉴어스 베리어블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이 컨티뉴어스든 그 디스크리트든 둘 다 공통적으로 좀 쓰이는 개념 중에 하나가 베리언스랑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베리언스랑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베리언스는 우리가 분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녀석이고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편차라고 얘기하는 녀석이죠. 표준 편차. 네, 디비에이션이 편차고 표준 편차. 표준 편차는 일반적으로 분산에다가 스퀘어 루트를 달아주면 되는 거고 분산에다가 제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에서 제곱을 하게 되면은 분산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관계가 성립하는데 우리가 그 약간 혼동해서 알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혼동해서 알고 있는 거가 뭐냐면은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하고 분산의 정의를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분산을 계산하는 방법을 하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뭐 언젠간 한 번쯤은 그런 식으로 외운 적이 있겠지만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의는 아니고요. 정의는 이건 이제 계산하는 여기 뭐 베리 유즈풀 포뮬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쉽게 하는 방법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는 편차 제곱의 기대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산을 가지고 어떻게 그 분산을 정의해도 상관은 없었는데 자, 맨 처음에 우리가 분산을 정의하는 사람이 돼서 분산을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분산을 정의하려고 봤더니 우리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의 평균값이 있고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평균적으로 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평균적으로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익스펙테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표현하는 거는 너무 당연하고 그 얼마나 떨어졌냐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x로부터 얼마나 그러니까 뮤로부터 x가 얼마나 떨어졌냐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 개를 차이를 계산하면 되겠죠. 두 개의 차이를 계산하면 되는데 그냥 절대값을 씌우는 것보다 제곱을 씌우는 게 여러 가지 수학적으로 이득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제곱의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뭐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여기저기서 본 적 있을 거예요. 이 제곱으로 표현하는 거. 우리가 뭐 여기 딥러닝 수업을 같이 들으시는 분들은 MSE, 민스퀘어드 에러, 서머 스퀘어 에러 이런 거 볼 때 보면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마이너스 y 해탄 다음에 절대값 안 씌우고 스퀘어를 하죠. 차이 계산 다음에 제곱을 계산하는 이런 것들이 뭐 미분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수학적인 이득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편차를 계산할 때 그냥 절대값을 쓰지 않고 제곱을 쓰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 베리언스 역시도 마찬가지로 x로부터 평균으로부터 x들이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제곱의 형태로 나타내고 이거를 편차 제곱의 형태로 나타내게 되고 그거를 익스펙테이션 값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 이 x라고 하는 배려들이 평균값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를 측정하는 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그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의 스퀘어 에러를 익스펙테이션 값으로 계산한 게 베리언스의 실제 의미예요. 자, 그게 정의인데 익스펙테이션을 이용한 정의인데 그 정의로부터 우리가 실제로 계산하는 수식을 가져가게 되면은 좀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익스펙테이션 수식을 이용해 가지고 식을 전개하면은 그 x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나올 값이랑 그 안에 있는 거에 그 함수의 익스펙테이션 값처럼 이 안에 있는 거가 뒤에 붙어주면 되죠. 우리가 hx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구하면은 px랑 hx랑 곱해서 더하는 이런 형태로 표현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얘도 x 마이너스 뮤 제곱 요 편차 제곱의 익스펙테이션을 구한다는 거는 p 이렇게 하고 뒤에 편차 제곱을 달아주면 됩니다. 달아주면 되고 자 여기서 조금 뭔가
이것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이거를 전개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쉬웠던 예, 그냥 요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저거를 전개해서 요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써놓고 나서, 그러니까 정의는 이거예요. 정의는 이거고, 이거를 수식으로 쓰고요. expectation 이용해서 수식으로 쓰고요. 그거를 전개해서 간단하게 만든 게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때 쓰는 이런 수식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은 되고, 사실 뭘 쓰든 크게 상관없지만 다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대체 뭐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이 베리언스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우리가 x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은 달러다. 우리가 x라고 하는 랜덤 변수가 달러로 나왔다. 그럼 달러가 평균적으로 받을 돈 뭐 이런 거 계산한다고 쳐봤을 때 우리가 x 뭐 평균적으로 받을 돈 베리언스 같은 거 계산하면은 x랑 뮤를 빼서 제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달러 빼기 2달러 하면은 1달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위가 유닛이 달러로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데 달러의 제곱이라고 하는 단위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평균이랑 내가 그러니까 평균 내가 3달러를 받는다고 했을 때 내가 받는 돈 x 값이 얼마나 실제랑 평균 값이랑 차이가 발생하는지 단위를 맞춰서 분포의 범위가 막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 단위를 맞춰서 보고 싶을 때 우리가 이 베리언스는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서 단위를 맞춰줍니다. 뭔 얘기냐면은 내가 어, 표준적으로 평균이 3달러라고 평균이 3달러 사인 쓰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달러라고 했을 때 내가 다음에 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표준적으로 편차가 어느 정도 발생하냐 베리언스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나오는 달러만큼 발생한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달러만큼 발생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웃라이어 같은 거 디텍션 할 때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기준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아웃라이어 디텍션 할 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기준으로 뭐 3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편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웃라이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베리언스가 제곱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내가 받는 거랑 평균이랑 얼마나 차이 나는지 얘기할 때 제곱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구해서 쓸 때가 있어요. 맨날 쓰는 건 아니고 가끔 씁니다. 일반적으로는 베리언스를 표현하고 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은 현재 상태에서 비교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논문에서 내가 평균적으로는 이렇고 뭐 이제 여러 번 돌릴 때마다 약간씩 차이가 발생해요라는 거를 말할 때는 베리언스를 갖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갖고 표현해야겠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유닛이 맞으니까. 내가 어떤 그 RL 모델을 학습을 시켰어요. 강학습 모델을 학습을 시켜가지고 강학습 모델의 성능 뭐 몇 점을 얻었다. 근데 한 30번 돌려봤더니 평균적으로 점수는 이렇고 표준 편차가 얼마나 발생했다라고 리포트를 하거든요. 표준 편차가 얼마나 발생했다라고 리포트하는 이유는 같은 범위에 있는 유닛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베리언스가 어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포인트 제곱만큼의 스케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제대로 표현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갖고 표현하면은 어느 정도 편차가 발생한다라는 게 같은 스케일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키가 174, 남자 평균 174 정도 되나? 174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기에 베리언스를 넣지 않아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넣어야지 센티미터 단위에서 움직이는 단위 값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베리언스를 쓰는 경우가 많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써야만 합니다. 유닛이 동일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평균이랑 표준 편차랑 이런 거를 계산해 봤을 때 얘네가 지금 그 여기가 확률 값이고 나올 수 있는 변수가 1부터 5까지 이런 식으로 있다 그랬을 때 표준 편차가 어느 게 제일 크냐 뭐 베리언스가 어느 게 제일 크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 우리가 계산하면은 익스펙테이션으로 이렇게 계산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랬을 때 뭐 이거를 써도 상관없고요. 평균은 얼마겠어요? 평균은 당연히 3이 나올 건데 3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뭐 1, 이게 좀 1, 2, 3, 4, 5니까 이게 5분의 1이겠네요. 5분의 1 확률로 있어 뽑으기는 그냥 모르겠다. 여기 한 10분의 5, 10분의 4 하고
모르겠는데. 아무튼 적당한 숫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1-3 제곱에다가 확률값 곱해주는 거고 2-3에다 확률값 곱해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확률값이 얘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은 값으로 적당히 작게 되어 있고 얘 같은 경우는 더 작죠. 여기 있는 확률값보다 얘가 훨씬 더 작게 되겠죠.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게 높이가 같으니까 얘는 얘랑 같고 그러니까 얘는 여기 있는 P 2-3 제곱 요거랑 같아질 거고 여기는 0이니까 없어지고 여기 같을 거고 여기랑 같을 거고 여기는 또 여기서 계산하는 것보다 더 작을 거고 그러니까 스탠다드 그러니까 저기 베리언스를 계산했을 때 A에서의 베리언스보다 B에서의 베리언스가 작을 거 너무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반대로 C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기에서 P 곱하기 1-3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가 지금 가장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데인데 확률까지 높아요. 그러면은 베리언스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베리언스가 가장 큰 거는 C가 될 거고 A가 되고 B가 되는 거. 요 순서대로 가장 큰 거부터 작은 걸로 하면은 C, A, B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베리언스가 0이라면은 x는 컨스탄트다라고 하는 거 증명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이 베리언스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이죠. 우리가 베리언스의 정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베리언스의 정의가 저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x가 어, 그 베리언스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0이라고 하는 거는 x가 뮤랑 같아야지만 성립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이게 지금 모든 x에 대해서 px x 뮤의 제곱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모든 x에 대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i는 1부터 무한대 전체 n개라고 하면 n까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친구가 최소값이 얼마예요? 제곱이기 때문에 최소값이 0입니다. 그죠? 최소값이 0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i가 1일 때 이렇게 i가 그리고 i가 2일 때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 0인데 이거를 다 더했을 때 0이 나온대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얘네들도 다 0이어야지만 이게 성립하는 거죠. 그렇다는 거는 x1부터 xn까지 전부 다 0이어야 된다. 저기 뮤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베리언스가 0이라고 하는 거는 x가 컨스탄트다라고 하는 x가 그냥 랜덤 변수다. 변동하는 게 아니라 상수, 항상 같은 값이다라고 하는 거를 증명하는데 쓸 수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저거 전개하면은 저 수식이 되는 거 보여주는 것도 어렵지 않죠. 그냥 이거 전개하면 됩니다. xi 제곱 마이너스 2 xi 뮤 플러스 뮤 제곱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개한 다음에 pxi를 여기다가 하나씩 분배를 해주면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분배한 다음에 expectation 값을 다시 바꿔서 주는 거예요. 요거는 x 제곱에 대한 p가 곱해져 있고 그 저기 서메이션을 하기 때문에 expected x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 2에다가 요거가 expectation x가 되고 앞에 뮤를 뺄 수가 있는데 앞에 뮤를 뺐을 때 얘가 뭐예요? 이 x가 뮤랑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뮤 제곱이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요거는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렇게 되고 맨 마지막 요거는 뮤 제곱이기 때문에 플러스
expected mu 제곱인데 mu는 상수기 때문에 expectation을 해도 그냥 mu 제곱으로 튀어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돼가지고 세 개를 다 더하게 되면은 expectation x 제곱 마이너스 mu 제곱이 되는데 이 mu를 다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이 x인 거죠. 이 x의 제곱 이렇게 바꿔서 쓰면은 여기 있는 요 수식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 봤던 정의를 이용해서 전개해서 쓰는 게 일반적이고요. 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같은 거는 좀 뭐 실제로 사용하는 데 중요한 거기 때문에 굳이 막 다루진 않을게요. 뭐 아주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베리언스의 어떤 대수적인 성질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베리언스는 선형성이 만족되진 않아요. 왜냐면은 베리언스는 익스펙테이션을 이용하긴 하지만 익스펙테이션에 익스펙테이션을 이용하긴 하는데 요게 그 x 입력값 x에 대해서 선형성이 만족하지 않는 게 익스펙테이션 자체는 선형성이 만족하는데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가 들어갔다고 하면은 여기 x 플러스 y에다가 마이너스 뮤의 제곱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베리언스 x 플러스 y가 베리언스 x 플러스 베리언스 y가 돼야지만 선형성을 만족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x 플러스 y를 하면은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뮤에다가 제곱하는 요 수식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x 플러스 y에다가 제곱을 취해버리는 것 때문에 요거가 바로 선형성이 만족되는 수식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선형성을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대수적인 특징들이 있는데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하는 거가 선형성이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수식을 전개해서 얻을 수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x라고 하는 변수를 우리가 그 선형으로 이동시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x를 선형 이동시키는 거. 예를 들면 ax 플러스 b 이런 식으로 스케일 a를 통해서 스케일을 뭐 1을 곱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고 2를 곱하게 되면 x를 두 배로 키우는 거고 b는 그 수평 이동한 위아래로 움직이도록 플러스 얼마 하고 마이너스 얼마 하고 이런 식으로 이동시켜서 얘를 선형 이동을 시켰을 때 그랬을 때 베리언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익스펙테이션으로 정의되어 있는 요 수식에다가 저기 ax 플러스 b를 집어넣고 제곱하고 요거를 전개하면은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어요. b에 대한 효과는 없고요. b에 대한 효과는 없고 상수기 때문에 b에 대한 효과는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베리언스 b 이렇게 나오면은 그 b는 이제 상수기 때문에 베리언스가 0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라지고 남는 것만 표시하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한번 그 여기다 집어 넣어서 수식적으로 전개해서 이런 베리언스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구해놓고 나면은 나중에 이 변수들을 약간씩 변경시켜서 썼을 때 베리언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구해서 갖다 쓰기 어렵지 않은 거죠. 이런 대수적인 성질을 추출해서 갖다 쓰기도 하고요. 혹은 더 유용하게 쓰이는 대수적인 성질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선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요거가 특정한 경우에 성립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 x랑 y가 인디펜던트 할 때, 독립적일 때 만족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독립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뭐 다양한 표현 방식으로 쓸 수 있지만 우리가 1주차 수업에서 봤을 때 독립적이라는 표현은 요거였거든요. x가 y의 독립적이다. x랑 y가 독립적이라고 하면은 y가 주어졌을 때 x에 대한 확률값이 그냥 x에 대한 확률값이랑 같을 때 우리가 독립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거 이용해서 우리가 그 y가 주어졌을 때 x에 대한 expected value가 y 없이 그냥 x에 대한 expected value랑 같을 때도 독립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동치예요.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인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전개하면은 요 베리언스 x 플러스 y가 베리언스 x랑 베리언스 y를 더하는 거랑 같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조금 수직 전개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베리언스 수식을 익스펙테이션으로 바꿔 쓰게 되는 요 과정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요 수식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네,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업 시간에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거를 하게 되면은 저기 다양한 그 항들이 나오는데 그 항들 중에서 네, 좀 필요 없는 것들을 제외하게, 그러니까 인디펜던트한 것 때문에 제외되는 항들이 있어요. 그렇게 좀 깔끔하게 처리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베리언스를 계산할 수 있는데 베르누이 분포나 이 바이노미얼 분포 같은 거에 베리언스도 계산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하면 좋긴 한데 이것도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익스펙테이션 가지고 그대로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진 않는데 좀 네, 시간이 걸려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지금 네, 컨티뉴어스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냥 어렵지 않겠죠? 그냥 이거 바이노미얼 우리가 할 때도 PMF 가지고 익스펙테이션 계산하는 거 혹은 바이노미얼이 베르누이 분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걸 통해서 저기 랜덤 변수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저기 익스펙티드 값 구했던 것처럼 베리언스도 동일하게 구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다음 시간에 좀 시간이 남으면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들인데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들은 디스크리티랑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probability mass function, 그러니까 각각의 어떤 질량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를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모든 랜덤 베리어블들 그 실수로 정의되어 있는 모든 랜덤 베리어블들에 대해서 어떤 숫자가 할당이 되고 sum, 우리가 원래는 각각의 pi를 전부 다 더해서 1이 된다라고 했던 거를 인테그랄로 바꿔줍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떤 확률 값, 랜덤 변수가 들어왔을 때 그 가질 수 있는 x 값, 우리가 디스크리트 확률 분포, 그러니까 좀 이거는 이해를 돋구는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그 랜덤 베리어블들이 있는 경우는 어때요? 주사위 논이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4가 나올 확률 이런 식으로 랜덤 베리어블들이 1, 2, 3, 4라고 하는 식으로 정해져 있고 그 각각이 나올 확률이 뭐 4분의 1이면 4분의 1, 뭐 6분의 1이면 6분의 1 이런 식으로 확률들이 딱딱 구분돼서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 연속적이라는 거는 뭐예요? 연속적이라는 거는 주사위가 연속적인 주사위가 있다고 한다면은 0부터 뭐 무한대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0부터 1 사이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0.01, 0.001, 0.0001 이런 식으로 0과 1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연속적인 실수가 몇 개예요? 무한 개예요. 그죠? 무한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확률 x에 대해서 어떤 랜덤 변수 x에 대해서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 x에 대해서 확률 값을 정의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 그래요? 이거 0이거든요. 0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0부터 1 사이에 있는 어떤 x라고 하는 거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한한 것 중에 하나니까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서는 어떤 식으로 확률을 정의하냐? x가 0에서부터 1까지 가능하다고 했을 때 x가 0에서부터 1까지 가능하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은 x가 0.3보다 같거나 클 확률 이런 식으로 범위로 지정해야 돼요. 숫자 하나만 딱 얘기하는 거는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죠?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은 무한하게 많은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정한 랜덤 베리어블 숫자 하나가 나올 확률을 얘기해라라는 거는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위로 지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probability density 펑션이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썸메이션이 아니라 면적으로, 그러니까 덧셈이 아니라 그런 랜덤 베리어블들이 나올 면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인테그랄, 적분이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은 무한히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특정한 값이 나올 확률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범위로 계산해야 되고 그러면은 그 면적을 가지고 계산하는 적분의 개념을 활용해야만 하는 거라서 우리가
이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서는 적분을 이용해서 문제가 정의가 됩니다. 어떤 식이냐? 자, 우리가 적분과 미분, 미분에서 적분으로 넘어갈 때 보면은 적분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래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트하게 되어 있는 x0부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n개의 상자가 놓여요. n개의 뭐 조그만 상자들이 놓여 있어서 이 높이까지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쌓았다. 여기서 맨 처음에는 n개의 상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그 x0부터 xn까지 사이를 n개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상자를 하나씩 넣었는데 우리가 여기다가 지금은 n개지만은 xn 플러스 1개, n 플러스 1개로 쪼개면 조금 더 잘게 쪼개지겠죠. 그럼 상자는 조금 더 얇아지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을 구하는 거를 원래는 여기 쌓인 상자들의 넓이 합으로 구했는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있는 면적이 실제 면적과 같아진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했잖아요. 우리가 디스크릿 확률 분포에서 컨티뉴어스 확률 분포로 넘어온 것도 동일합니다. 디스크릿 확률 분포에서는 여기 있는 것들이 각각 불연속적인 디스크릿한 랜덤 베리어블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한하게 가지고 옵니다.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원래는 그 여기 확률 값이랑 곱했죠. 곱해서 더했어요. 확률 값이라고 하는 게 여기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했다고 얘기하지 말고 여기가 이제 P라고 한다면은 PX라고 한다면은 그 X 값이랑 여기가 단위가 1이라고 하면은 1 곱하기 PX에서 그 확률 값이 구해졌던 거예요. 그죠? 이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면적을 딱 구하게 되면은 그 확률 값이 딱 이렇게 계산되는 방식으로 있었던 건데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특정한 위치에서 연속적인 거에서 특정한 위치에서 x일 때의 면적이라는 거는 0이에요. 특정한 위치에서는 면적이 없는데 특정한 범위에서는 면적이 생기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면적의 면적의 그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은 얘의 면적 px0, 얘의 면적 px1, 얘의 면적 px2 이런 식으로 pxn-1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x1로 할까요? x1, x2, x3, p, xn까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더해가지고 이 면적을 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CMF 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CMF, CDF, Cumulative Density Function 할 때 어떻게 했었어요? Cumulative Density Function 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점점 올라가는 거를 어떤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여기까지 P1, P2, P3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P1, 2, 3 다 더한 거랑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 분포, 누적 확률 분포를 계산하려면 여기 있는 각각의 상자의 넓이 P1, PX1, PX2, PX3에서 PXN까지를 다 더해야 돼요. 다 더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n이 무한하게 많아지고 무한하게 쪼갠다고 한다면 이거를 이렇게 치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테그랄의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상자의 넓이가 여기에 델타 x가 있고 델타 x에 대한 높이 확률 값이 fx로 있으면은 요 델타 x랑 fx를 곱한 게 그 이 상자 하나의 넓이가 되는 거죠. 상자 하나의 넓이가 있고 이 델타 x를 아주 작게 만든다. dx로. 아주 작게 만든다는 의미에서 dx로 델타라고 하는 저기 어, 그릭 레터를 쓰는 거에서 그리스어 문자를 쓰는 거에서 d라고 하는 아주 작은 그 영어 소문자를 써가지고 작다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fx랑 dx 사이의 이 아주 작은 박스의 면적을 a부터 b까지 다 더한다라는 게 적분의 의미인 거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확률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게 이제 적분의 개념이었으면 확률도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작은 상자들의 면적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P의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면은 PX1, PX2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거를 면적의 방식으로 어떤 density 펑션이라는 게 있고 density 펑션이라는 거는 PMF랑은 달라요. PMF처럼 이렇게 바그래프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density 펑션이라는 게 있는데 그 density 펑션에서 얘네들을 더하는 거를 n을 무한하게 쪼개서 더하는 것처럼 이 density 펑션에서 면적을 구하면은 실제로 무한하게 많은 디스크릿한 그 랜덤 변수들에 대해서 확률 분포들을 더한 거랑 같아지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지금 확률이 아니라 그냥 함수 자체를 표현한 거예요. 그 함수 자체가 디스크리트하게 정의되어 있는 x 값이 입력으로 들어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컨티뉴어스하게 입력값으로 들어온다고 할 때는 면적을 인테그랄로 계산했었잖아요. 적분으로 계산했던 것처럼 우리가 PDF, 그러니까 이 함수라는 게 우리가 원래는 지금 약간 순서가 반대라서 그러니까 디스크릿을 먼저 설명하고 와가지고 순서가 좀 반대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 원래는 이 함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우리가 이 함수를 모르고 있고 이 x1이 이때 높이가 얼마고 x2가 이때 높이가 얼마고 이런 것들 지금 이 높이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높이들만 알고 있는 숟가락 이 높이들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면적을 구하려고 한다면은 적분에서는 요 면적을 구하려고 한다면은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밖에 없죠. 완벽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 상자들의 넓이의 합을 구하면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 함수가 만약에 알려져 있다고 한다면은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구할 수 있는 거는 A부터 B까지를 적분한다. 즉 여기 있는 아주 작은 상자들의 면적들을 다 더한다. 라는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대응되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확률 분포로 가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게 이렇게 상자의 형태로 각각의 랜덤 변수에서의 확률 값들만 주어졌다고 했을 때 각각의 랜덤 변수에서의 확률 값들만 주어졌다고 했을 때 이거를 그 마치 적분해서 요거가 의미하는 fx의 넓이를 구했던 것처럼 이것들이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들에 대응되는 어떤 함수의 형태로 표현이 될 거라는 거. 이게 바로 PDF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MF가 우리가 그냥 각각의 랜덤 변수에 대한 확률 값들만 주어졌던 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PDF 같은 경우에는 적분으로 풀 수 있게 연속적인 어떤 연속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함수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고 이 함수에서 적분을 하게 되면은 PMF에서 이 확률값을 더했던 것처럼 CDF 구할 때 더했던 것처럼 계산되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density 펑션이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가정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확률값을 디스크리트에서 확률값을 정의했던 거랑 동일하게 정의를 하면 됩니다. 확률이라는 거는 뭐예요? 확률이라는 거는 0보다 같거나 크고 1보다 같거나 작아야 되고요. P라고 하는 값은. 그리고 더했을 때 1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 fx라고 하는 PDF라는 함수 fx를 전부 다 구해서 더해주면은 이때 1이 나오도록 만들어주면은 되는 겁니다. 더했을 때 1이 된다는 거는 이런 상자들을 전부 다 더했을 때 1이 된다는 거고 우리는 이 면적을 구했을 때 1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상자가 그러니까 디스크릿에서 컨티뉴어스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한히 많은 상자들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무한히 많은 상자들을 만든다고 가정하면 되는데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썸메이션 해가지고 전부 다 더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모든 가능한 x에 대한 분포에서의 넓이를 구했을 때 1이 나온다라고 써줄 수 있는 거죠. 이게 같은 표현이에요. 그죠? 요렇게 되어 있는 거를 전부 다 더한다라고 하는 거가 이 인테그랄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확률값은 0보다 같거나 커야 되기 때문에 fx도 0보다 같거나 커야 될 거고요. 이거를 전부 다 더했을 때는 1이 돼야 된다. 요 두 가지로 우리가 이 PDF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랑 1이 나온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 PDF를 정의할 수가 있고요. CDF는 어떻게 정의하냐? CDF는 이 F가 X까지 더해진 결과예요. 우리가 어떤 확률 분포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가 X라고 한다면은 P가 스몰 x보다 작은 거는 여기까지의 면적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까지 fx dx 혹은 여기 지금 x라는 용어를 썼으니까 ft dt 이런 식으로 써서 CDF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썸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인테그랄 왜 이렇게 쓰는지 아세요? 알아요?
썸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썸메이션을 늘려 쓴 거예요. S를 늘려 쓴 거거든요, 이거. S를 늘려 써가지고 썸메이션이라는 표시를 애초에 한 거예요. 시그마도 왜 썸메이션 표현 쓰는지 알아요? 시그마가 S기 때문에 썸메이션 기호로 쓰는 거예요. 그 모든 변수 곱한다는 파이는 멀티플리케이션 P이기 때문에 쓰는 거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시그마에서 S자를 따서 썸메이션에서 S자를 따서 시그마로 쓰기도 하고 인테그랄에서 이것도 S자 형태를 변형해서 쓰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썸메이션이라는 덧셈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원래 저기 CDF를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디스크릿 베리어블에서 CDF를 얘기할 때는 PX는 1, 뭐 X는 그러니까 FA라고 했을 때 PA보다 작은 거 그래서 뭐 PX가 1일 때 뭐 X가 2일 때 쭉쭉쭉 해서 PX는 A까지 이렇게 딱 계산했던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거 다 더할 거예요. 더할 건데 우리는 지금 각각의 변수에 대한 상자 하나씩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상자 하나씩을 얻는 과정이 이렇게 두 개를 곱하는 그러니까 FT랑 DT 아주 작은 그 아주 미세한 작은 요 DT랑 그거에 대한 함수값 PDF의 함수값 요거를 이렇게 FT라고 쓸게요. FT 요거 두 개를 곱해서 그 확률값을 만들고 그거를 더한 형태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FT, DT가 각각 요거에 하나씩 대응되는 거예요. 우리는 density 펑션이기 때문에 이 FT 자체가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률을 나타내는 거가 아니에요.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가 아니에요. 확률의 density를 나타내는 함수이기 때문에 요거에다가 DT까지 곱해져야지 그 작은 상자의 확률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 확률값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개를 구해서 두 개를 각각 곱해서 덧셈으로 표시하는 게 이렇게 대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썸메이션 한다. 혹은 인테그랄로 표시해서 전체로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까지 전체 면적을 구한다. 라고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이해하고 싶으면 이 면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이 전체 넓이가 1이고 여기까지의 넓이는 그 중에서 얼마가 될 거냐라는 식으로 이해도 되고요. 실제로 디스크리트나 컨티뉴어스를 자연스럽게 왔다 갔다 하고 싶으면은 얘가 썸메이션이라는 거에 치중해서 이해하면 편해요. 우리가 여태까지 디스크리트 베리어블에서 큐뮬레이티브 덴시티 펑션을 이런 식으로 정의했었는데 얘가 썸메이션이라는 거는 뭔 얘기냐면은 f가 뭐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뭐 그렇게 정의가 되진 않지만 f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에 뭐 얘가 있을 거고 f가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1뭐 이런 숫자는 없어요. 숫자는 없지만 d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포가 있으면은 f가 마이너스 무한대일 때 f 마이너스 무한대 여기가 dt가 여기 넓이 뭔 얘기인지 알겠죠? 여기 두 개 사이의 길이를 dt라고 했으면은 여기 이 상자의 넓이가 f 무한대 f 마이너스 무한대 dt라고 할게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해서 요것들의 상자가 잔뜩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게 요거예요. 단, 이 상자가 굉장히 작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dt라고 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요것들이 세부적으로 쪼개져가지고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쪼개졌어요. 그래서 요거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지는 거고. 기하학적으로 이해도 되고 수식적으로 이게 왜 썸메이션이랑 같은 건지를 이해해도 좋습니다. 수식적으로 이게 왜 썸메이션인지 이해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그래야지만 저기 편하거든요. 나중에 CDF랑 PDF랑 왔다 갔다, 그러니까 PDF랑 PMF랑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CDF는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 PDF는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만 조금 주의하면은 좋겠는데 PDF의 Y축 값은 그러니까 PDF를 보면은 이걸 우리가 항상 P라고 안 쓰고 F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확률 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함수 값은 어, 적분을 했을 때 1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함수 값 fx 값은 0에서 1 사이로 나오지 않아요. 이거 가끔 헷갈려 하더라고요. 0에서 1 사이로 나오지 않아요. 뭐 한 가우시안 분포는 뭐 3, 4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막 분포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여기 있는 거는 그냥 임의의 함수예요. 임의의 함수고 거기서 적분을 해서 우리가 1을 얻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CDF에 대한 프로퍼티, 성질들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정확하게 동일하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여기서 한 가지 추가된 게 요거예요. 우리가 CDF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PDF가 나옵니다. 이게 랜덤 베리어블, 그러니까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에서의 특징이에요. 이게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에서도 비슷하게 있었어요. 비슷하게 있었는데 우리가 그때는 디스크리트 하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썼거든요. 뭐였냐면은 그 아까 제가 문제 푼 것 중에 F3 F1은 P3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랑 같아요. 결국에는 그 단위 1에서 1, 3, 5, 7 이렇게 쓸 때 이 3에서의 확률값 P3 어떻게 구하냐라고 하면은 요거를 이런 식으로 3에서의 쿠뮬레이티브랑 1에서의 쿠뮬레이티브 빼주면은 3에서의 확률값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랑 사실은 같은 말인데 어, 네. 우리가 미분,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에서 미분을 사용한다는 게 조금 특별하게 느껴져서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요거 뺄셈 하는 거랑 다를 바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근데 뭐 이게 와닿지 않으면은 그냥 간단하게 CDF에 미분하면은 CDF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남은 부분이 있는데 남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남은 강의 자료를 다 올리긴 했거든요. 3, 4, 5가 있는데 이 중에 그 컨티뉴스 익스펙테이션 이런 것들은 빠르게 넘어갈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디스크릿을 했잖아요. 디스크릿에서 했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빨리 넘어가고 제가 좀 보고 싶은 거는 프라이어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남은 부분이 베이시안 스태티스틱스가 조금 있어요. 베이시안 스태티스틱스도 너무 자세하게 배울 필요는 없고 베이시안 인퍼런스 하는 부분 그 부분만 살짝 보고 그 스태티스티컬 테스트 중요한 부분이 두 개 나왔거든요. 스태티스티컬 테스트랑 베이시안 인퍼런스 이렇게 두 개 있는데 그렇게만 좀 집중해서 볼 수 있게 지금 올라가 있는 강의 자료를 약간 수정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 네, 진행하시면 될 거고 제 목표는 다다음 주에 마무리하는 거긴 하거든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질문 있으면 앞으로 나오시고 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